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1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는 그리고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지난번에 읽었던 빅뱅 어제가 없는 오늘 용어 정리하고 옴기니의 글 읽어봤고요. 그 다음 무로부터의 우주 지은이와 작가와 추천의 글 읽어봤습니다. 추천의 말. 자, 오늘 이번 시간도 무로부터의 우주 이제 서문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우주, 미치오 가쿠 지음, 고종숙 옮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시각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바꾸었나. 승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도 승산 출판사네요. 자, 지은이 미치오 가쿠는 뉴욕 시립대학교 대학원 이론 물리학 분야의 헨리 세멧 교수이다. 그는 초공간 아인슈타인을 넘어 비전, 과학은 21세기를 어떻게 변혁할 것인가, 평행 우주의 저자이다. 그의 주간 라디오쇼 탐사는 미국 전역에서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www.mgaku.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뉴욕에서 살고 있다. 옴기니 고중숙,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에크론 대학교에서 레이저 분광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순천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과학 분야의 여러 저서와 역서를 펴내고 있다. 네, 됐고요. 이 미치오 카쿠라는 분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대중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잘 알려져 있어요. 이분 책을 또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소개는 시켜드리지 못했는데 읽어보거나 재밌다고 이분이 쓴 책들은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좀 읽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좀처럼 인연이 닿지 않아서 못 읽고 있는데, 이 무로부터의 우주 다음 책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책입니다.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자, 차례 머릿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유산에 대한 새 시각 감사의 글, 제1부 첫째 그림 빗줄기와 함께 달리기, 제1장 아인슈타인 이전의 물리학, 제2장 어린 시절, 제3장 특수상대성 이론과 기적의 해, 제2부 둘째 그림 쉬어진 시공간, 제4장 일반 상대성 이론과 평생 가장 행복한 생각, 제5장 새 코페르니쿠스, 제6장 빅뱅과 블랙홀, 제3부 합친 그림 통일장 이론, 제7장 통일과 양자 문제, 제8장 전쟁과 평화와 이는 MC 제곱, 제9장 아인슈타인의 예언적 유산, 근거자료 참고자료 옴기니액을 찾아보기.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쓰여진 책일 것 같아서 흥미가 갑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책을 다음으로 읽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무로부터의 우주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페이퍼백 서문. 이 책의 양장본이 출간된 후로 일부 평론가들은 주류 과학계에서 수집한 관측 자료들이 우주의 무에서 탄생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나의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히그스 입자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빈 공간과
우리 물체들 사이의 상호 관계가 한층 더 확실해졌다. 가로 열고 힉스 입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은 힉스 입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입자가 몇 차례 발견된 상태이다. 그러나 저자는 힉스 입자가 이미 발견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점을 감안하여 읽어주기 바란다. 옮기니 가로 닫고. 그래서 나는 무로부터의 우주에 평론가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힉스 입자와 관련하여 새로운 서문을 추가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이 책의 부제를 우주는 왜 텅 비어있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로 정한 것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철학자와 신학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질문과 현대 과학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연결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누군가가 공식 석상에서 진화론을 이론이라고 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나 역시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론이라는 단어는 과학에서 말하는 이론과 사뭇 다른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무의 개념은 신과 마찬가지로 일부 사람들에게 입에 담기 꺼려지는 뜨거운 논쟁거리여서 다른 중요한 문제를 가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왜라는 질문도 이와 비슷하다. 그래서 왜와 무를 한 곳에 섞으면 디젤류에 비료를 섞은 것처럼 위험한 상태가 되기 쉽다. 이 책의 9장에서 할 말을 여기서 먼저 하고자 한다. 누군가가 과학적 관점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사실은 어떻게를 묻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학을 주제로 한 문답에서 왜는 그다지 바람직한 질문이 아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그에 합당한 목적을 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과학의 범주를 넘어서기 십상이다. 어린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잘 알겠지만 아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거의 입에 단 채 살아간다. 아무리 신중하게 대답을 해줘도 왜의 공세는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 문답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답을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 과학은 진보를 거듭하면서 왜라는 질문의 의미를 많이 바꿔놓았다. 이 책의 본문에서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현대 물리학의 사례를 몇 가지 들었는데 이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과거의 사례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 1595년의 어느 날 저명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문득 왜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태양계의 행성은 왜 6개인가? 그는 플라톤이 말한 5종류의 정다각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당시 기하학자들 사이에서 신성시대였던 이 도형들 가로 열고 정삼각형, 정사각형 등 가로 닫고는 한결같이 외접원 가로 열고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에 접하는 원 가로 닫고 외접원을 갖고 있는데 도형의 꼭지점이 많아질수록 외접원의 크기가 커진다. 만일 6개 행성의 궤도가 이 외접원들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면 태양과 각 행성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성이 6개인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다. 창조주인 신이 수학적인 존재여서 그와 같은 규칙을 부여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가로 열고 기하학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은 피타고라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었다. 가로 닫고 태양계의 행성은 왜 6인가? 1595년에 이것은 창조주의 의도를 가늠하는 의미심장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태양계의 행성은 6개가 아니라 9개다. 가로 열고 명왕성은 내 마음속에 영원한 행성으로 남아있다. 나의 친구인 닐 디그레스 타이슨
가로 열고 명왕성 퇴출에 주도적 역할을 한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천체 물리학자 가로 닫고의 심기를 긁어놓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인 나의 딸이 얼마 전 학교에서 명왕성을 주제로 꽤 어려운 과학 프로젝트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가로 닫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양계는 우주에서 유일한 태양계가 아니다. 케플러는 이 사실을 당연히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외계 태양계에서 발견된 행성만 해도 2,000개가 넘는다. 가로 열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외계 행성들을 발견한 1등 공신은 우주 공간에서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케플러 망원경이었다. 가로 닫고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이다. 우리 태양계에는 어떻게 9개의 행성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다. 우주에는 태양계가 무수히 많고 환경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태양에 가까운 곳에 4개의 바위형 행성이 생성되고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스형 거대 행성이 생성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답이 주어진다면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가늠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6개 또는 8개나 9개라는 숫자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이 숫자에 창조의 의도나 목적 같은 것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다. 우주의 행성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식의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왜는 어떻게로 변했다. 이제 왜라는 질문은 검증 가능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주는 왜 텅 비어 있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 역시 우주에는 어떻게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야기된 혼돈이 또 하나 있다. 자연에는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명을 포기하고 그 원인을 신에게 돌리곤 한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기적의 비결이 아니라 비물질에서 어떻게 물질이 탄생하게 되었는가이다. 이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형에서 어떻게 형태가 생겨났는가로 바꿔도 상관없다.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특히 에너지와 질량은 형태가 바뀔 수 있어도 총량은 항상 보존된다는 물리학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상식적인 의미의 무란 유가 아닌 상태, 즉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므로 총 에너지도 0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4천억 개가 넘는 은하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자연을 이해하려면 상식이라는 말부터 제대로 정의되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과학이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특성이며 우리에게 사고의 자유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현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편견과 오해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동물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비결이었으며 우리의 지성은 그런 과정을 거쳐 진화해왔다. 원자 속의 전자와 파동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므로 파동 함수보다 생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100년 전의 과학자들에게 우리의 우주에 대한 현대적 개념을 들려주면 어안이 벙벙해질 것이다. 현대 우주로는 그만큼 낯선 개념이다. 그것은 과학적 창의성과 독창적인 탐구 방법,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어우러져 이루어낸 합작품이다. 이 정도면 자축할 만하다. 이 책의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무에서 어떻게 유가 창조되었는가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답은 빈 공간에서 단순히 은하가 탄생할 가능성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주제이다. 과학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 과정과 여기 작용된 법칙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런 해묵은 미스터리에 답이 주어진다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비존재라는 더욱 심오한 의문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는 왜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았는가? 지금의 유가 된 무는 원래 무언가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유의 일부였다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소 무성의한 자세를 보였던 것 같다. 궁색한 변명을 하자면 그런 논의가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생산적인 논의란 관측을 통해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다. 이 책에서 철학적인 언급을 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논리적인 질문을 정의하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싫어서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철학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우주의 기원 및 진화와 관련된 정말로 흥미로운 질문들 가로 열고 그리고 대답 가능한 질문들 가로 닫고 질문들이 철학적 이슈 때문에 퇴색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자들 중에는 이것이 내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내가 말하는 유와 무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독자들이 생각하는 유무의 뜻이 나의 정의와 다를 수도 있겠으나 그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나의 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써볼 것을 권한다. 그러나 책을 쓰더라도 현대과학을 일궈낸 인간 지성의 모험담을 빼지는 말아주기 바란다. 그런다고 해서 위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좋은 뉴스를 전할 차례다. 지난 여름에 나를 포함한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은 제네바의 외곽에 있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와 그것을 운용하는 과학자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느라 컴퓨터 앞에서 거의 매일같이 날밤을 새웠다. 자연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춰줄 히그스 입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히그스 입자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에 이론적 예측과 실험 결과를 맞추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예견되었다. 히그스 입자가 발견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웠던 지적 탐험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셈이다. 가로 열고 지식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가로 닫고 또한 히그스 입자는 무에서 탄생한 유를 한층 더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에 존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히그스 입자의 존재가 예견되면서 20세기 후반의 입자 물리학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다. 20세기 들어 물리학은 사상 초유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들 중 그 특성이 양자역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오직 전자기력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그 후로 10여 년 만에 나머지 3개 중 2개의 힘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이론까지 개발했다. 알고 보니 자연에 존재하는 힘들은 하나의 수학 체계 안에서 서술될 수 있었으며, 특히 전자기력과 양력 가로 열고 태양 에너지의 원천인 핵 반응을 좌우하는 힘 가로 닫고 양력은 동일한 힘의 다른 측면이었음이 밝혀졌다. 두 개의 판이한 힘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 즉 광자는 질량이 없는 반면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들보다 거의 100배가량 무겁다. 매개 입자의 질량이 이토록 크기 때문에 양력은 약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영국의 물리학자 피터 힉스를 비롯한 몇몇의 물리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장이 모든 공간에 퍼져 있다면 전자기력과 같은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이 장과 상호작용을 교환하면서 일종의 저항을 받아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것은 마치 걸쭉한 당밀 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 결과 입자들은 질량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셀던 그랜쇼가 제안했던 양력과 전자기력 모형에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었다. 가로 열고 비슷한 시기에 압두스 살람도 동일한 연구를 수행했다. 가로 닫고 이 아이디어는 매개 입자뿐만 아니라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그 주변을 메우고 있는 전자 등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어떤 입자가 배경장과 좀 더 강한 상호작용을 교환한다면 그 입자는 다른 입자보다 질량이 더 큰 것처럼 행동할 것이고, 상호작용이 약하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배경장과 상호작용을 전혀 하지 않으면 질량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광자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을만한 가설이다. 질량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숨어있는 배경장이 이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경장 가로 열고 흔히 힉스장이라 부른다. 가로 닫고 배경장이 없었다면 우주에는 은하도 별도 행성도 없었을 것이고 그 기원을 궁금해하는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과학이 아닌 종교가 할 일이다. 물리학자들은 이 기적 같은 현상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양자 세계의 또 다른 측면을 파고들었다. 배경장의 모든 곳에 장입자를 대응시키고 공간의 한 점을 골라 강하게 때리면 진짜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단 충분히 작은 부피 안에 엄청난 힘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지난 50년 동안 이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의 가속기 건설 프로젝트를 세웠다가 수조 원을 쏟아부은 후 중단되기도 했다. 사실 나는 힉스 입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쪽에 표를 던졌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자연은 항상 인간의 상상보다 멀찌감치 앞서 나갔기 때문이다. 2012년 7월까지는 그랬다. 힉스 입자를 찾는 프로젝트는 토스트기를 개선하거나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일단 발견되기만 하면 자연의 비밀을 밝히는 인간의 능력과 그들이 개발한 실험 기술은 최고의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 텅 빈 무처럼 보였던 공간에 우리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씨앗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힉스 입자는 이 책에서 논의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우주 초창기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규모의 팽창이 일어나면서 가로 열고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가로 닫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모든 물질과 공간이 탄생했다는 인플레이션 이론도 식스장과 비슷한 장이 있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오늘날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직스장은 또 다른 질문을 이야기한다. 초기 우주에 그와 같은 초대형 사고가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가? 직스장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값을 갖게 되었는가? 다른 값이면 안 되는가? 우주 초기에 물리법칙의 초기 조건이 조금만 달랐다면 우리 우주는 텅 빈 우주가 되었을 것인가? 이 질문들은 책의 끝부분에 다루었다. 최후의 퍼즐 조각이 어떤 모양이건 간에 지난 40년 동안 물리학과 천문학이 일궈낸 수많은 발견들 덕분에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크게 달라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사이에 질문 자체도 바뀌었지만 과거에 던졌던 질문도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 이것은 현대과학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며 위대한 음악과 위대한 문학 그리고 위대한 예술처럼 누구나 향유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예, 좋네요. 문체가 아주 유려하고 읽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옹긴이가 또 박병철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과학책, 유명한 과학책들을 많이 번역을 하셨어요. 여기서 박병철 옹긴이가 있으니까 좀 소개를 시켜보겠습니다. 역자 박병철은 196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와 동대학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진대학교 초빙 교수이며 작가 및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그가 옮긴 책으로는 엘리건트 유니버스, 베르마의 마지막 정리, 우주의 구조,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1, 2, 리만 가설, 평행우주, 멀티 유니버스, 퀀텀 유니버스 등이 있으며 현재 더 프린세톤 컴패니언 투 매서매틱스의 공동 번역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어린이 과학 동화 라이카의 별이 있다. 2013년에 나온 책인데 번역이 아주 또 좀 잘 돼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책 읽다 보니까 물도 좀 떨어졌고 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이놈아. 아우. 정전아.
없어. 네가 초라해. 시청률이 지지해. 나 집 좀 있고 수영 갔다 올 거야. 수영 갔다 오고 나서 뭐가 하니? 알았지? 오랜만에 용각산을 먹고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인용입니다. 달콤한 꿈이건 악몽이건 간에 우리는 경험의 세계에서 깨어있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과학이 방방곡곡에 퍼져있는 완전하면서 현실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완전함과 현실성 중 어느 한쪽 편을 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게임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제이콥 브로노프스키,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서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솔직하게 고백할 것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창조주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이 창조주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창조주의 존재가 있다. 아니, 불교는 아닙니다. 무신론이에요. 물론 겨울날 아침에 내리는 눈송이부터 무더운 여름날 소나기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물체와 현상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신성한 존재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사랑을 담아 열심히 빚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로 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열성적인 근본주의자일 것이다. 가로 닫고.
과학자는 물론이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까지도 눈송이와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를 단순하고 우아한 물리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평범한 상식에 속한다. 물론 물리학의 법칙은 어디에서 왔는가라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누가 물리학 법칙을 만들었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서서 이 질문에 답한다 해도 그렇다면 물리학 법칙을 만들었다는 그는 또 어디서 왔는가 라거나 누가 그를 창조했는가 라는 등 우주의 기원을 캐는 질문은 끝없이 계속될 수 있다. 플라톤과 아퀴나스 그리고 현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조물주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과거에 존재했던 것들과 지금 존재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이 어떤 신성한 존재 가로 열고 또는 모든 곳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 무엇 가로 닫고 존재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물주를 내세워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 조물주는 누가 창조했는가? 답을 제시해도 이전의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제기할 수 있으니 이런 식의 반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영원히 존재하는 조물주와 조물주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가 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떠오르는 일화가 있다. 한 학자, 가로 열고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설도 있고 윌리엄 제임스라는 설도 있다. 가로 닫고 한 학자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청중석에서 한 여인이 벌떡 일어나 이 세상은 거대한 거북이의 등에 얹혀 있으며 그 거북이를 무수히 많은 거북이들이 줄줄이 등에 이고 있다고 주장하여 청중과 연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식의 자기 반복형 논리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 아무런 실마리도 제공하지 못한다. 거북이를 더 똑똑한 존재로 대치시킨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나는 무한반복 운유법이 단 하나의 조물주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종교적 관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주의 형성 과정은 후자보다 전자에 더 가까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기원을 논하면서 조물주를 내세우면 무한반복 논리는 더 이상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다. 그러나 나는 우주에 관하여 굳게 믿는 사실이 하나 있다. 우주는 인간의 취향에 상관없이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조물주의 존재 여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은 아니라고 본다. 조물주가 없는 우주는 존재의 목적이 다소 흐릿하긴 하지만 그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굳이 신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무한대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쉽게 떠올리지 못하지만 가로 열고 수학적 무한대는 비교적 쉽게 다룰 수 있다. 가로 닫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의 우주는 공간적으로 무한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무한할 수도 있다. 가로 열고 즉 영원히 존재할 수도 있다. 가로 닫고 또는 리처드 파인만의 말대로 물리학의 법칙이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어서 새로운 스케일로 접어들 때마다 새로운 법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들 알다시피 우주에는 수많은 별과 은하가 있고 지구에는 인간을 비롯한 5만 가지 생명체가 존재한다. 외계 행성에 다른 생명체가 또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맑은 날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조금도 심심하지 않다. 그런데 우주에는 왜 무언가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우주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지금과 같이 다양한 천체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질문이다. 누군가가 우리의 우주는 아무런 목적도 의도도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할 때마다 그럼 왜 우주에는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애초부터 목적이 없었다면 굳이 물질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라는 반문이 제기되곤 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철학적 또는 종교적인 질문으로 간주해 왔으나 어쨌거나 자연을 대상으로 떠올린 최초의 질문이었으며 과학의 범주 안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했다. 이 책의 목적은 매우 간단하다. 우주는 왜 비어있지 않고 물질의 존재를 허용했는가라는 질문에 과학이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금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론과 관측을 통해 우리 과학자들이 알아낸 바에 의하면 무에서 유가 태어난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주가 지금처럼 존재하려면 무에서 유가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무라는 단어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언젠가 공식 석상에서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때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과학자인 내가 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가로 열고 이 자리를 빌려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사실 신학자들은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가로 닫고 그들은 내가 언급한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무가 아니며 진정한 무는 비존재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것만큼 모호한 개념도 없다. 나는 창조론자들과 처음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지적 설계론을 진화론을 부정하는 논리의 통합으로 정의했었다. 이와 비슷하게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무를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무와는 다른 그 무엇으로 정의해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현대 철학과 신학은 지적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무를 유의 부재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유만큼이나 물리학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있음과 없음은 물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과학을 배제시키면 이들은 그저 사건에만 존재하는 단어에 불과하다. 100년 전의 과학자들은 무를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빈 공간으로 정의했고 여기에는 논쟁의 여지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100년 사이에 양자역학 등 미시세계의 물리학이 알려지면서 텅 빈 공간의 특성이 과거의 짐작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 종교 비평가는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말하는 무와 구별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빈 공간을 무가 아닌 양자적 진공으로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케이,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무를 시간의 부재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한다면 어쩔 것인가? 과거 한때는 이런 의미로 사용된 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언급되겠지만 시간과 공간은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아마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무는 진정한 무라 할 수 없다. 진정한 무에서 무언가가 창조되려면 신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오직 신만이 완벽한 무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로 나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은 무언가가 창조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무의 상태가 아니다 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물리학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우리는 비존재라는 개념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누군가가 법칙 자체도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가로 열고 앞으로 언급되겠지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가로 닫고 법칙을 탄생시킨 개도 진정한 무가 아니다. 수많은 거북이들이 층을 쌓은 채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과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과학이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가로 열고 이것을 소크라테스 시대의 자연 철학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로 닫고 변하지 않다는 것은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만한 문턱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어떻게? 라는 어려운 질문을 피해가기 위해 신에 의존하는 것은 지적인 나태함에 불과하다. 창조의 잠재적 가능성이 없다면 제 아무리 신이라 해도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현대과학은 이미 활동 무대를 바꿨다. 무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추상적 토론은 더 이상 과학의 탐구 대상이 아니다. 과학은 우주의 기원을 실험과 이론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진짜 목적은 이 점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과학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우주의 진화 과정을 논할 때 종교와 신학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종교와 신학은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조차 불분명한 무에 집착하면서 논리의 취지를 흐려놓는다. 우주의 기원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종교와 우주론이 더 가까워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우주뿐만이 아니다. 지금 종교계에서는 인간의 도덕을 종교의 전유물로 간주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종교와 무관하다는 쪽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 과학이 자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과학은 1.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건 항상 명백한 증거를 따라가고 2. 어떤 이론이건 증명되거나 반증될 수 있으며 3. 최후의 판단은 개인의 신념이나 이론의 아름다움과 무관하게 오로지 실험과 관측을 통해 내려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자세죠.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이 자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과학은 1.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건 항상 명백한 증거를 따라가고 2. 어떤 이론이건 증명되거나 반증될 수 있으며 3. 최후의 판단은 개인의 신념이나 이론의 아름다움과 무관하게 오로지 실험과 관측을 통해 내려진다. 이 책에서 소개될 실험 결과들은 과학자들이 한창 궁금해하고 있을 때 시기적절하게 얻어졌다는 점과 함께 학자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과학이론은 과거에 인류가 만들어냈던 어떤 이야기보다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하다. 역시 자연의 실체는 인간의 상상력보다 한 수 위였다. 우주론과 입자물리학 그리고 중력이론은 지난 20여 년 사이에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으며 우리는 우주의 기원과 미래에 대하여 놀랍도록 심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허튼 소리나 말장난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흥미로운 글 주제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우주를 낱낱이 분해하여 신비감을 없애거나 독자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우리의 우주가 얼마나 놀랍고도 흥미로운 존재인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을 뿐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팽창하는 우주의 끝에 서서 가장 격렬한 우주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관광 코스에는 우주의 시작인 빅뱅에서 우주의 머나먼 미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세기에 물리학이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발견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지난 30여 년간 나의 연구 방향을 이끌어왔던 어떤 에너지 때문이었다. 우주를 채우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 우주로는 완전히 다른 위상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기묘한 에너지, 가로 열고 암흑 에너지를 말함, 가로 닫고가 발견되면서 우리의 우주는 완전한 무에서 탄생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으며 학자들로 하여금 우주의 진화 과정에 관한 기존의 가정과 기본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우주에는 왜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철학이나 종교적인 색깔을 완전히 벗고 순수하게 과학적인 관점에서 답을 구하는 추세로 변했다. 지난 2009년에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책의 제목과 동일한 주제로 강연한 적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처드 도킨스 재단이 제공한 나의 강연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지금까지 거의 100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유신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내 강연의 일부를 복사하여 토론의 주제로 삼는 등 제법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여기에 힘입은 바 크다. 일단 인터넷을 통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일부 웹사이트나 대중매체에서 나의 강연 의도를 다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길래 내가 했던 강연에 내 자신이 직접 해석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단 2009년의 강연에서는 최근 우주론에서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이 책에서는 그와 함께 공간의 에너지와 기하학적 구조를 추가로 소개할 것이다. 가로 열고 추가된 부분은 이 책의 처음 3분의 2를 차지한다. 가로 닫고 강연 후 지금까지 나는 과거에 제안되었던 아이디어와 선배 학자들의 업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이 분야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많은 토론을 나눴으며 우주의 기원과 관련된 입자 물리학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했다. 그리고 나의 의견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논리상의 약점을 보완했다. 그동안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는 이 책을 집필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특히 귀한 시간을 쪼개어 나의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혼란스러운 개념을 정리해준 앨런 구스와 프랭크 윌책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나는 프리프레스와 사이먼 앤 슈스터사의 레슬리 메러디스와 도미닉 암프소의 격려에 힘입어 집필을 결심했고 나의 가까운 친구인 크리스토퍼 히친스에게 조언을 구했다. 크리스토퍼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박식하고 뛰어난 인물로서 과학과 종교를 주제로 한 그의 강연에 나의 논리 중 일부를 인용했기 때문에 내가 쓸 책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맙게도 이 책의 서문을 써주기로 약속했다. 그가 보여준 친절함과 우정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후로 크리스토퍼의 병세가 악화되어 서문을 쓰지 못했고 이 책의 초판이 나오기 직전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가 없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공허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고맙게도 나의 또 다른 친구이자 엄청난 재벌이며 저명한 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나서서 간결하고도 명쾌한 문체로 이 책의 후문을 써주었다. 그의 깊은 학식과 뛰어난 통찰력에 그저 감탄이 나올 뿐이다. 크리스토퍼와 리처드 그리고 위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들의 격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원고를 완성할 수 있었다. 네, 이 서문입니다. 차례 페이퍼백 서문 챕터 1 우주의 미스터리 탄생 챕터 2 우주의 미스터리 우주의 무게 챕터 3 태초의 빛 챕터 4 헛소동 챕터 5 달아나는 우주 챕터 6 우주 최후의 순간에 주어지는 공짜 선물 챕터 7 비참한 미래 챕터 8 기막힌 우연 챕터 9 무는 곧 유이다
챕터 10 불안정한 무, 챕터 11 화려한 신세계, 네, 매진말 후문 저자와의 문답 역자 후기 찾아보기. 네, 아이고 재밌을 것 같네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금방 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밌는 책을 잘 고른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저는 운동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